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후보 간의 부동산 공약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실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한번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하겠다. 이건 이재명 후보랑 똑같이 공약을 했었었죠. 약간 숫자는 다르긴 하지만 임기 내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250만호 공급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지만 일단은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런 좀 의견을 피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방법이긴 하고, 실제 임기 내 250만호를 다 공급을 못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인허가를 많이 내주고 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임기가 지나고 나서도 공급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너무 임기 내에 공급을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고요. 어떻게든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250만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에 130만호를 공급을 합니다. 현재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면서 지방 집값을 좀 끌어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공급을 대량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5년 안에는 불가능하고요. 이제 5년 안에 이 절반만 해도, 또는 100만 호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추후에도 계속 공급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가야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결국에는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도 3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앞으로도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약간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그런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거는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던 일산, 중동, 삼본 이런 곳들이 약간 유력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편에 속한 곳이고요. 결국에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1기 신도시를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쉽죠. 주택 공급을 하기가. 3기 신도시를 만들면은 도로도 깔아야 되고 일반 인프라 시설도 해야 되고 관공서도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병원이나 소방서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1기 신도시는 아파트만 새 걸로 바꾸면 돼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하철 노선 1개, 2개 그 정도 더 놔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훨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각광받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코로나 이전으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공시가격이 19%씩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세금, 건보료가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부담이 굉장한 상태였는데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그러면 세금이랑 건보료가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세금이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종부세, 재산세를 통합하겠다. 이 말은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인데 재산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세금을 한 번 더 걷습니다. 그게 이제 종부세인데, 종부세를 없애겠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면제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부세가 없어지면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어차피 없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여론을 좀 보긴 보겠죠. 그래서 1주택자만 종부세를 없앨지 아니면 다주택자든 모든 종부세를 없앨지, 이건 아마 여론을 좀 보고 판단할 겁니다. 현재는 주택수가 늘어나면은 내가 주택 가격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 가격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억짜리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지방에 3억짜리, 6억짜리, 3억짜리 이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는 이제
다르죠. 종부세랑 재산세가 다릅니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가격으로 보면은 둘이 가격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면 주택 가격에 맞춰서 좀 세금을 걷는 게 재산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산세 개념을 조금 확대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좀 생각이 달라요. 모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진 않거든요. 그 무주택자들이 거주하려면 전세라는 곳도 있어야 되고요, 월세라는 곳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살면 전월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너무 투기 수요처럼 몰려드는 거를 차단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집 두 채 이상은 무조건 징벌적이다, 이렇게 다가가면은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더 피해를 봅니다. 이분들은 뭐 결국은 집을 못 살 형편이기 때문에 어디든 살아야 되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도 뭐 신혼을 시작할 때도 바로 돈이 없으니까 전세든 어디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너무 조금 나쁘게 보는 것도 좋지 않다. 뭐든 적절한 게 중요해요. 그게 적절함이 선을 넘어갔을 때 그게 제재하는 게 좀 중요한데, 아무튼 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약간 주택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은 좀 거래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택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0년도부터 6억 이하의 저가주택은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규제 지역도 대출이 뭐 70%까지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가주택도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저가주택이 다시 또 좀 살아날 확률이 있죠. 다주택자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또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지금 현재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를 더 냅니다. 그런데 최고가 지금 뭐 45%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30%를 과세하게 되면은 총 이제 75%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3주택자는 번거에 이제 집을 한 채 팔게 되면은 번거에 75%를 내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냅니다. 10%인 7%를 더 내요. 왜냐면 지방세가 또 나오니까. 그러면 거의 뭐 82%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니까 18%밖에 안 남죠. 그런데 이게 좀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면은 2년 동안 일반 과세로 되게 되면은 팔겠죠. 어떤 것부터 파냐면 못난이 매물부터 팝니다. 이렇게 또 팔고 남은 돈으로 또 모아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세금이 없다고? 그러면 이 세 채를 다 팔고 나도 이참에 강남으로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죠. 똘똘한 한 채의 매물 같은 경우는 아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으로 배제하면은 다시 똘똘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요지 지역이나 좀 탄탄한 지역에 괜찮은 매물들은 가격 하락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못난이 매물들이 조금 시장에 나오면서 못난이 매물들이 쌓이게 되면 가격이 조금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가 시장의 매물들이 좀 늘어나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늘어난 매물들을 다시 좀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소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거는 이걸 봐야죠. 얼만큼 나오고 소화가 얼만큼 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조금 나오고 소화가 많이 되면은 이제 빠르게 조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많이 나오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수요가 그걸 받쳐주지 못해요. 그러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매물이 얼마큼 나오고 이제 그게 받아지는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혼 청년층의 LTV를 80%로 이제 높이겠다. 여기에 있는 생애 최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애 최초랑 신혼 청년층의 LTV,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요. 꼭 신혼이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70%까지 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이제 DSR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가 관건이에요. DSR이 개인 상환 능력을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연봉에 따라서 집값은 80%까지 빌려주는데 당신의 연봉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6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0%까지밖에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당신은 뭐 80%까지 갚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80% 해줄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DSR을 금융권에서 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화가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DSR이 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좀 지켜봐야겠죠.
결국에는 DSR이 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가주택의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한 3억짜리, 4억짜리 같은 경우는 80% 빌려주면 한 2억 4천 그 정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억 4천에 대한 DSR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연봉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가주택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저가주택 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가주택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건 좀 좋은 징조입니다. 주택시장은 돌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거래가 막혀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좀 활발하게 도는 게 좀 올바른 시장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죠. 여기 좀 오탄데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안 들어가는 단지들이 왜 안 들어가냐면은 내가 재건축을 했는데 나는 이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너 초과이익 봤어, 이익을 좀 내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억 3억 내놔 이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내 집인데 내가 재건축을 했는데 나는 팔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익을 내야 되나, 시세가 올랐다고? 나는 안 팔고 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 내 하고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거부하면서 재건축을 안 하는 단지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활성화하려고 해도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철회를 해야 좀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판 사람들한테 초과이익 환수제를 한다던가, 그냥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거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필요하고, 30년 이상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겠다. 많은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좀 면제받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재건축을 풀면은 집값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씩 풀니까 그럽니다. 예를 들어 목동에 한 단지 풀었어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또 두 단지 풀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한 단지 풀었어요. 이러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죠. 왜냐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래서 묶어서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올해 다 이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에 예를 들어서 7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 그럼 7개 단지 동시에 재건축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22개 단지가 올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22개 단지를 동시에 진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격 상승이 안 돼요. 그런데 동시 개발을 안 하면은 가격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인지를 해야 되고, 동시 개발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곳이 없지 않느냐, 주변에 전세가를 끌어올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시적인 겁니다. 전세가를 조금 올리는 게 낫지, 그렇다고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씩 풀어서 재건축 가격을 올리느냐, 재건축 가격은 뭐 10억씩 올라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이득이 있느냐, 그걸 좀 따져 봐야겠죠. 물론 이제 전세값이 좀 약간 집값을 끌어올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재건축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게 더 무섭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을 한번 좀 어느 쪽이 유불리가 좋은가, 그걸 좀 따져 봐야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동시에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을 실시하면은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한번 볼 텐데요. GTX D, E, F 노선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뭐 A 노선은 착공을 했지만 B, C는 착공도 지금 불투명하죠. 그래서 A 노선도 지금 뭐 굉장히 딜레이 돼서 되고 있는데 B, C도 10년 안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D, E, F 노선 같은 경우는 뭐 되긴 되겠죠. 언젠가는 뭐 20년 안에, 30년 안에. 그런데 현실성은 좀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아마 심하게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요. 청년 30만원 원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년이 원가에 사서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그 시세의 70%는 청년이 가져가고 30%는 국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30만 호를 일반으로 지을 곳도 많이 없는데 청년한테 지어서 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약간은 이거는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요. 일반 주택 30만 호도 지금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세권 첫집 공공 분양이 있는데 역세권도 용적률을 높여서 500%로 용적률을 높여서 약간 사업성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세권에서도 공공분양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공분양을 하면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 역세권에 이제
뭐 건물을 가지신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나 사업체나 또 국가에서 하는 건 가능하겠죠. 뭐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찻집도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냥 중요한 것만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약을 보니까 아마 대출 한도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대출이 풀리되 DSR을 그대로 묶어두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DSR까지 풀어주게 되면은 약간 주택시장이 활기를 좀 띠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폭발적으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수요를 좀 기다리고 있던 어느 정도 연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금을,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약간은 이건 좀 팔아볼까 싶은 매물들이 나올 거고요. 그 매물이 쏟아지는 숫자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제 종부세, 재산세가 통합되면서 종부세가 없어지면은 저가주택 수요가 조금 살아날 텐데 나오는 매물들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약은 저렇게 했지만 우리가 실제 실행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제 누가 내정되는지, 국토부 장관에 누가 내정이 되는지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시시각각으로 계속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만 가지고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이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공약대로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로 이 공약이 실천 가능한 부분과 실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집값이 올라가는 공약이고 어떤 부분은 집값이 올라가지 않은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두 개를 다 하게 되면은 상충해서 누가 더 힘이 셀 것이냐, 그 부분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좀 주시하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좀 우리도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분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방송을 못 올린 이유가 심장병 환우를 제가 후원을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세종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약간 기탁식 그걸 했습니다. 처음엔 안 할까 그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편말에 보시는 대로 이걸 꼭 쓰고 싶었어요. 이제 제 부족한 책을 신청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편말에 부동산 비법서 구매자 일동이라고 꼭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뿌듯하게 자긍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를 제가 좀 전달만 해드렸고요. 제가 저렇게 이렇게 좀 대표로 가서 받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절대 제가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